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여태까지 읽어드렸던 책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태까지는 약간 힐링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통장이란 걸 은행을 처음 가보고 이제 월급 비슷한 거를 나도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통장이 맨날 돈을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나를 산다고 했어. 통장 스쳐가는 거, 돈 붙잡아 키우는 법. 진짜 제 월급 비슷한 그런 것들, 저 프리랜서라서 월급을 받진 않지만 프리로 들어오는 돈들 통장을 스쳐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나는 이성원 작가님의 책입니다. 입사 3년차,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통장 스쳐가는 돈 붙잡아 키우는 법. 자, 프롤로그. 돈을 불리려면 팩트를 정복하라. 먹고 사니 짐을 위해 회사에서 일만 하는 당신. 시간도 없고 돈도 모이지 않는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나친 욜로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고 기왕이면 젊었을 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즐기려고 애쓰죠. 다만 현재의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의 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번 돈을 다 써버려도 다시 돈을 벌 체력과 건강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보다 약해진 미래의 나를 지킬 최소한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 저축을 시작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은 돈을 자주 쓰는 습관을 버리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멀리 했던 경제 지식을 공부해 증권사와 보험사 직원들의 말에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정된 월급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재테크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월급만으로 돈을 모으고 불리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 자산을 불리는 기회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학자금 대출, 펀드와 주식 투자 등 지금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부터 내 집 마련과 퇴직금 관리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까지 바쁜 2030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으나 현명하게 모으고 안전하게 불려 지금보다 풍요로운 재정 상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행복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여러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를 시작하는 초석이 됩니다. 꾸준히 읽고 꾸준히 들으면 스스로 경제 상황을 해석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는 내 소중한 월급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할 꼭 체크해야 하는 재테크 팩트를 모았습니다. 재테크로 돈을 벌려면 나와 관련 있는 내부 팩트와 국내외 경쟁 상황과 관련 있는 외부 팩트를 체크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중요한 팩트를 정복해야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죠. 확실성을 높이는 팩트체크로 똑똑한 돈 관리, 현명한 재테크를 시작해 봅시다. 챕터 1. 욜로도 돈이 있어야 한다. 한동안 인생은 한 번뿐 즐기며 살자는 욜로, You only live once가 유행했다. 나중이 아닌 지금의 행복을 중시하며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는 뜻이다. 그러나 욜로는 이제 그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지나간 트렌드가 되었다. 욜로 열풍이 지나가고 등장한 새 유행은 비트코인이었다. 2017년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보유한 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의 존버, 폭등을 기원하며 말하는 가자 같은 유행어도 쏟아졌다. 이 열풍에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등록금을 코인에 투자하는 대학생들까지 등장했다.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평균 566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욜로와 비트코인이라는 상반된 유행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는가?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루아침에 2배, 3배 오르는 수익률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급등락 위험을 알고도 뛰어든 것이다. 욜로는 잠깐의 일탈로 여기고 대부분은 적은 월급과 비싼 물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기대한다. 실제로 욜로 열풍이 있었을 때도 정작 자신이 욜로족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었다. 욜로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여건 때문이다. 적은 소득이 영향을 줄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데다가 수입도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의 삶을 즐길 여력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욜로도 결국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걸 돈 밝힌다 하며 나무라는 경향이 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사실이다. 허들머니와 해피머니. 금융 전문가들은 돈의 종류를 빅머니, 허들머니, 포켓머니, 해피머니 4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빅머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을 의미한다. 로또 당첨을 예로 들을 수 있다.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빅머니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다. 물론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해 5년을 유지할 확률은 27.3%에 불과하다. 100명이 창업하면 5년 뒤엔 4분의 3이 문을 닫는 셈이다. 빅머니를 획득할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변화를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창업기업이 아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 중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빅머니를 만들었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했고 그 후 가치 투자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안테나만 세워두면 일상생활에서도 빅머니를 획득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으로 흥행한 배틀그라운드의 블루홀 같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고 사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허들머니는 재테크로 만드는 돈이다. 재테크에는 반드시 장애물, 허들이 있기 마련이다. 장애물은 리스크라고도 한다. 경기 규칙을 모르면 경기를 즐길 수 없듯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나 종목에 대한 정보는 물론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를 끝까지 맞춰 점수와 상관없이 성적표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까지가 꼭 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정한 목표 수익률이나 목표 금액을 만기로 잡을 수도 있다. 포켓머니는 지출 습관과 소비 관리를 통해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중요한 것은 포켓머니가 단지 포켓머니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마다 12월과 1월이 되면 직장인 대다수가 연말정산 환급금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는 이유를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통장을 나누는 것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생긴 포켓머니를 재테크를 실천할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포켓머니가 허들머니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피머니가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적은 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에서도 행복을 찾기 어렵다. 소비 관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습관이다.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사서 만족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값비싼 물건을 사고도 마음이 텅 빈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는 함정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돈 없이 행복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모으려는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현명한 재테크를 지금 바로 시작하자. 똑똑하게 돈을 불리고 내 행복을 지키자. 팩트체크. 돈 없이 행복을 지키기는 어렵다. 욜로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관점도 틀렸다. 내 행복을 지키는 돈을 쓰고 모으고 불리는 것에 신경 쓰자. 진짜 읽기 쉽다. 뭔가 재테크 관련 책이라 그러면 굉장히 읽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물론 내가 2030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2030들을 좀 노려서 쓴 책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죠? 챕터 2. 죽을 때까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기르고 노후 대비까지 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할까? 약 22억 원이 필요하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으로 22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
한 푼도 쓰지 않아도 어려운데 밥 먹고 옷 사입고 경조사도 챙기면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또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된 재테크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노후 파산의 당사자가 되기 쉽다. 여기 보면은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보면 사회초년기 결혼자금 마련에 약 4천만 원을 잡았고 가정구성기가 가정생활 운영비에 약 9억 원을 잡았고요. 경제적 성년기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에 약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가족 성숙기 신혼부부 주택 마련 자금 평균 집값 그래서 약 2.9억 원, 경제적 능력 감소 시기, 은퇴 자금 및 실행 시기 해가지고 약 8억 1천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읽을게요. TV와 신문, 뉴스를 통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공공연히 듣게 된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경험해본 사람은 많지 않기에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같은 고민은 누구나 안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이미 국민연금을 포함해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수급 구조의 불균형과 더불어 기금 운용 수익률 역시 목표치의 약 2%에 미달하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51년에는 연금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내 노후를 국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2051년에는 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연금을 내도? 2015년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인 32만 5천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 5,130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 7,231원의 52.7%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최저생계비의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1인당 평균.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데 노후에 그런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충격적인 것은 현재 고령자 1인 가구의 26%가 정부 보조금만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 같은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발전을 이루면서 각종 연금 제도를 일찍부터 마련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 그러나 1988년이 되어서야 국민연금이 도입된 우리나라의 은퇴자 대다수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7년 기준 33만 3천 원에 불과하다. 이는 한 달에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인 17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럼 어떡해? 재테크의 기본은 긴축 재정. 앞으로 재테크도 100세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 즉, 과거 성장 시대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저성장 100세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100이라는 숫자가 까마득하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노후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정작 미래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을 물었다. 막연한 대비가 아닌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알아서 되겠지.
국가가 책임지겠지. 자녀가 책임질 거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수입이 없이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현재 기대 수명인 100세가 120세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정년 이후 제2의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긴축 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많아지는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다만 팩트가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팩트구나. 챕터 3. 무섭다. 그럼 챕터 3. 앞으로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20억은 필요하다고 했다. 결혼이나 육아를 포기한다고 해도 15억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앞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릴 차례다. 마음껏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내 얘긴데. 세미나나 스터디, 컨설팅을 할 때 상담자의 소비 습관에 대해 질문하면 항상 듣는 말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돈은 왜 항상 부족할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미혼인 직장인 대다수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저축과 소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때까지는 쪼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정말 돈에 쪼들리지 않을까? 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더 버는 것이다. 문제는 단돈 10만 원의 수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버는 내에서 현명하게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사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테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99.9%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 수천 명이 넘는 직장인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이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 재테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선 쓰는 것은 제쳐두고 버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30년으로 가정해 계산을 해보자. 연봉 2,500만 원,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연봉이 인상되고 정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빠듯하게 잡아봤자 10억을 채우기가 힘들다.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을 꼬박 모아도 7억 2천만 원이다.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을 모아도 7억 2천만 원이라고요? 아까 22억이 필요하다며 평생. 게다가 저금리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1%의 금리에서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월급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다. 지금 상황에 비하면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말이겠지만 그런 대답을 한 것 자체가 평소 자신의 수입과 지출, 5년 뒤, 10년 뒤 경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는 빨라진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50세다. 생애 주기에 따라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은 48세가 되었을 때다.
따라서 평생 필요한 돈의 절반은 재테크로 불려 채워야 한다. 아, 평생 노예네. 정년퇴직하고도 일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옛날에 뭐 기업 CEO였다, 뭐 이사였다, 뭐 굉장한 일을 하신 분들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택시 운전사도 하고 경비도 하고 그러시는 거구나. 막 택시 운전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뭘 했어 이러는데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이게 월급을 얼마를 벌든지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 7년을 모아도 7억 얼마 하면은 내가 얼마를 버는지 상관없이 저는 200만 원을 저축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겠네요. 약간 현타 오는 책인데 이거 사실인가요? 무서워. 재테크 계획만 짜도 반은 성공이다. 재테크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제대로 세운 재무 계획에 달려 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목표에 맞는 실천 방법을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다. 저도 이거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한 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위치, 평수, 가격 등을 고려해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봐야 한다. 현재 소득과 미래 수입을 고려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지역까지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공부도 미리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몇 년 동안 모아야 하며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대충 비중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어느 지역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잊지 말자. 어디에 쓸 것인지, 왜 모으는지만 명확히 설정해도 재테크의 반은 성공이다. 근데 저 약간 여기서 오는 게 너무 모아야 될 돈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너무 많고 높아서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데요. 약간 22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평생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못 모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돈 벌기도 힘든데 재테크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욜로가 되는 걸까요? 너무 알면 머리 아파서? 이민 갈까? 우리나라는 왜 노후 대책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팩트체크 네 번째 그 챕터 4까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게 다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챕터 4 재테크의 시작과 끝은 팩트체크.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길 바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제 얘기 하시나요? 누구라도 면박을 주고 싶을 것이다. 무엇이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돈을 불리기 위해선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팩트체크, 재테크다. 일반인이 돈을 모으기 힘들게 된 이유는 금리 하락 때문이다. 과거 IMF 이전에는 12%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았다. 12%나요? 20년에서 30년 전에는 기업 채권에 50% 이율을 주는 상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다. 저는 은행에서 제가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봐봤자 뭐 껌값도 안 되니까요. 결국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데 예적금을 제외한 대다수의 투자 상품이 리스크를 동반한다. 일례로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가 연계증권 ELS는 이율이 작게는 5%, 많게는 10%에 달하지만 최악의 경우 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 난 이런 무서운 거 못하는데. 그렇다면 왜 ELS는 이자를 많이 줄까? 위험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가입할까?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이자를 주는 것일까? 원금이 보장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팩트체크다. 아하. 팩트체크가 내부 팩트하고 외부 팩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부 팩트는 객관적, 주관적에 따라서 월급, 미래 기대 수익, 월 지출, 주관적인 거는 투자 성향, 지출 습관. 외부 팩트 체크가 이제 나 이외에 밖에 걸 보는 거죠. 국내 금리, 미국 금리, 해외 주가, 안보 이슈, 기업 이슈, 환율, 유가 이벤트. 뭔가에 투자하려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뉴스를 많이 읽나? 아, 그래서 뉴스를 보는 거구나. 이슈를 알아야지 되니까 약간 저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거 읽으니까 바보였던 것 같은 느낌? 팩트체크는 내부 팩트와 외부 팩트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부 팩트는 나라는 개인과 관련한 사실, 외부 팩트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한 사실을 의미한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정세부터 해외까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계를 내는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먼저 신문과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으로 금리, 유가, 환율을 들 수 있다. 왜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일까? 이 요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굳이 이런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지출 관리는 3개월만 꾸준히 해도 통장 잔고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만 재테크는 다르다.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애초에 1, 2년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이런 팩트체크를 꼼꼼하게 체크할수록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기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은행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추천해주는 펀드를 가입하던 내가 나의 투자 성향과 환율, 주가 동향을 고려해 주체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근데 아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까지 읽을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입사 3년차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기서 자세한 팩트체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재테크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원 작가님의 책이에요. 감사합니다.